보통 우리나라 교육 과정을 살펴보면 고등교육 과정까지는 일반적으로 평균적인 IQ를 갖고 있는 아이들이 정상적인 학습적인 시간을 이렇게 투자해서 노력하면 누구나 80% 이상을 이해할 수 있는 내용을 담은 것이라고 보시면 돼요. 영재 검사를 하려면 우리가 무엇을 검사를 한다라는 것은 검사 이후에 어떤 방향성이나 어떤 목적성이 있을 때 검사의 필요성이 있다고 보거든요. 그럼 예를 들어서 이렇게 볼게요. 만약에 영재 검사를 했는데 그 이후에 뭐 학습적 방향성이 없어. 의미가 없다고 보긴 해요. 그럼 뭐 그냥 영재면 영재인 거지. 그 이후에 뭐 검사해서 뭐 할 거야. 뭐 이럴 수는 있긴 하죠. 근데 그게 이제 우리나라의 좀 큰 문제인데, 지금은 그래서 이제 어린 아이들 영재 검사를 했는데 뭐 지금 갈 수 있는 곳이 대학 부설 영재원이라든지 시도교육청 영재원 뭐 요 정도 가려고 하는 영재 검사, 이러면 이제 목적성이 있기 때문에 그때는 내가 거기를 가려면 영재 검사를 반드시 해야겠죠. 근데 내가 거기 갈 생각도 없어. 그러면 영재 검사를 하는 뭐 특별한 이유는 없다고 보기는 해요. 근데 저는 어떤 측면에서 영재 검사가 필요하냐면, 우리가 일반적이지 않은 사고 패턴을 발견했을 때 아이를 이해하는 방식은 달라지기 위한 목적을 둔다면 영재 검사가 필요하다는 거죠. 그럼 부모 입장에서 이 아이는 내가 이해가 안 돼. 도대체 내가 배웠던 내 상식적인 양육법으로 이 아이를 케어하는데 되게 어려움이 많아. 그러면 나한테 목적성이 발생하겠죠. 그럼 이 아이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내가 양육에 힘듦이 있다? 그럼 영재 검사가 필요하다고 보고 있어요. 근데 그렇지 않고 학습도 잘 하고 있고 뭐 특별한 어려움이 없어. 그럼 뭐 굳이 목적성이 없는데 영재 검사? 이건 전 필요 없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내 아이가 나를 힘들게 하지 않고 사회적으로 적응도 잘하고 똑똑한 아이, 분명히 그런 영재들도 있거든요. 우리가 문제만 있는 영재가 있는 것이 아니라 사회 적응도 잘하고 뭐 잘 성장하는 영재들도 되게 많기는 해요. 이렇게 말하는 이유는 그렇지 않은 아이들 때문에 이런, 저 같은 경우도 책을 쓴 거지, 잘 자라고 있는 아이들은 사실은 그냥 두면 되긴 해요. 근데 그렇지 않고 불편하거나 이럴 때는 저는 영재 검사를 통해서 아이의 이해도를 폭을 넓히는 목적성을 분명히 한다면 영재 검사를 하는 것이 좋다라고 생각을 하죠. 이제 영재 검사를 저는 이렇게 말해요. 어쨌든 웩슬러 검사를 통해서 본다면, 웩슬러 검사를 통해서 예를 들어서 언어 이해 지표가 매우 높게 영재성이 드러났어요. 그러면 아이한테는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자기 내적인 측면에서의 잠재력을 발견하는 게 되게 중요한데, 보니까 혜민아, 널 보니까 너는 언어 쪽으로 특화돼 있대. 너는 이거 하면 되게 다른 아이보다 수월하게 습득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대. 오, 우리 너무 좋은 거 발견한 것 같아. 그럼 앞으로 너는 좀 더 언어에 대한 관심을 좀 더 가지면 넌 더 유리한 세상을 살 수 있을 것 같아. 라고 말하는 것이 제가 말하는 영재성에 대한 아이한테 전달해 줄 내용이라고 보고 있어요. 총체적으로 그냥 넌 영재야 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아이가 갖고 있는 그 잠재력을 발견한 내용은 반드시 얘기를 해줘야 아이 스스로도 거기에 대한 자긍심이 있고 자신감을 갖고 거기에 더 적극적으로 이제 임하는 아이가 될 수 있다라는 건, 그런 측면에서는 이제 얘기해 주는 게 좋죠. 그리고 아이 스스로도요, 자기가 이거는 난 잘하는데 라고 이미 알고 있어요. 그렇지 않으면 영재가 아니겠죠, 그죠? 이제 일반적으로 그 한 초등학교 저학년 아이들의 대상으로 하는 뭐 적성 검사나 이런 것들 보면 자기 지필식 검사거든요. 그러면 왜곡될 확률이 매우 높아요. 그리고 자기에 대한 자기 인지가 그렇게 높다고 볼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체크할 때 어휘성도 문제가 될 수 있어요. 그 어휘에 대한 정확한 이해도가 떨어져 버리면 이 체크하는 데 문제가 될 수 있고, 또 보면 이제 뭐 다중지능 검사 이런 거 할 때도, 양육 검사할 때도 부모가 대신 체크를 해요. 자녀의 관찰을 통해서. 그렇다 보니까 사실은 그 정확도라기보다는 왜곡돼서 자기가 바라는 바, 희망하는 바를 체크할 확률이 매우 높다는 거죠. 그래서 실질적으로 자기 지필 검사가 제대로 나타나는 현상은 자아성이 확립된 뭐 한 고학년,
중고등학생, 고등학생 이후에나 그래도 성실하게 자기를 들여다보기 위해서 정확하게 체크를 하면 어느 정도 자기를 드러내서 확인할 수가 있는데, 그 이전에는 실상은 그게 타당도가 높다라고 보기에는 좀 어렵긴 하죠. 근데 웩슬러 검사는 어떤 질문적 체계를 놓고 아이한테 하나하나 1대1로 물어봐서 아이들이 알고 있는지 모르고 있는지를 통해서 객관적인 타당도와 신뢰도를 검증을 통한 검사 이긴 하죠. 그리고 그거에 따른 연구도 되게 많이 오래돼 있고요. 거기에 따른 학습적인 인과관계 뭐 이런 것들도 되게 많이 돼 있기 때문에 그 이미 검증된 도구이기도 하고, 지필 검사가 아니라 1대1로 아이의 성향을 분석할 수 있는 아주 장점이 있죠. 단점이라면 시간이 오래 걸리고 아이 질문자와 대답하는 자의 피로도가 매우 높다라는 것, 이게 좀 단점이 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제 웩슬러 검사는 애초에 만들어진 게 이제 군인 선발용으로 만들어졌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군대 갔을 때 이상한 사람은 걸러내야 되잖아요. 아니면 문제사병으로 될 수 있기 때문에. 근데 이제 그 전제로 만들기 시작한 것이 이제 점차적으로 일반화됐는데, 영재적 아주 우수한 아이들을 봤더니 이걸 영재의 판별 도구로 사용해도 타당도가 있겠다 해서 그때부터 이제 웩슬러 검사가 영재를 이제 선발하는 검사의 도구로 됐을 뿐이지 100% 영재를 선발하는 도구라고 보기에는 좀 어렵긴 하죠. 그렇죠. 이제 웩슬러 검사만으로도 가능하다기보다는 웩슬러 검사를 통하고 아까 말씀드렸던 이제 영재적 특성이 드러났느냐가 더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검사는 어찌 보면 내 아이가 영재적 특성이 보니까 몰입도도 있고 과제 집착력도 있고, 그 다음에 막 뭔가를 자꾸 질문도 많이 하고 본질을 막 궁금해하고 이런 아이야. 그런 아이한테 웩슬러 검사를 해보니 지능 지수가 높게 나왔어. 그럼 확신을 하는 것이 되게 타당하다고 보죠. 근데 그렇지 않고 아무런 영재적 특성이 없는데 되게 지능 검사가 높게 나왔어. 그러면 사실 영재라고 보기보다는 우수화에 가까울 확률이 좀 높아요. 그러니까 학습적으로 잘 이해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 영재의 바로 밑단계라고 보는데, 보통 웩슬러 검사상에서 120에서 130 정도 사이에 있는 아이들, 이런 아이들은 사실 영재적 특성보다는 우수화 특성이 좀 많게 드러나죠. 학습하는 데 가장 최적화된 아이들, 이렇게 볼 수는 있어요. 네, 일단은 이제 6세 이전 검사가 있고 6세 이후 검사가 있는데, 이제 6세 이전 검사는 윕시라고 해서 이제 유아용이고, 만 6세 이후는 이제 청소년용인데 위스크를 검사하게 돼 있는데, 6세 이전 검사에서는 감안해야 될 부분이 있어요. 왜냐면 6세 이전 아이들이 10개의 지표 검사를 1시간 넘게 검사한다는 것이 사실은 되게 무리를 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 이전 아이들은 어떤 생활상의 특이점, 그런 영재 성향이 드러나서 요거 정말 그 영재 성향이 있나 확인하기 용으로 검사하는 거는 매우 좋다고 봐요. 근데 전체 지표상으로 보는 것은 좀 무리가 있지 않나 싶어요. 왜냐면 아이가 검사에 대한 이해도도 없고, 그 다음에 그날 컨디션에 따라서 이 지표의 차이가 너무 커요. 사실 기분이 안 좋으면 아는데도 모른다고 하고 이상하게 답변하기도 하는 아이들이 있기 때문에, 사실 6세 이전의 검사는 전체적으로 이 아이가 완벽한 영재적 도구로서의 역할을 한다기보다는 어떤 특징적 측면이 잘 드러나고 있는지만 확인하는 용도로는 6세 이전에 검사하는 건 나쁘지 않다고 보고요. 이 아이의 어떤 전반적인 인지 구조를 정확하게 알고 싶다, 그러면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만 8세 이후를 권하긴 해요. 6세, 7세도 사실은 검사해보면 컨디션에 따라서 변화가 좀 심하긴 해요. 근데 만 8세에서 10세 아이들을 검사했을 때 가장 안정화돼 있고, 검사에 대한 임하는 태도, 그리고 이 검사를 통해서 내가 무엇을 드러나는지 이런 것들을 정확히 이해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가장 웩슬러에서 얻을 수 있는 가장 적절한 시기, 요때라면 이제 만 8세에서 10세에 보면 앞으로 학습적 방향도 설정해도 좋고, 이 아이가 그동안에 생활했던 생활 전반적인 것을 토대로 해서 웩슬러 검사의 지표상의 비교군을 통해서 이 아이가 진짜 영재 성향이 있는지 없는지 판별해 주는 게 가장 적당한 시기가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웩슬러 검사의 가장 큰 특징은 처음부터 제가 말씀드렸지,
개인의 장점을 찾는 거예요. 어차피 누군가의 세상을 살아갈 때는 잘할 수 있는 것, 이런 걸 통해서 세상을 살아가야지, 못하는 걸 메우면서 살면 매우 고통스러운 삶으로 전락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면 어릴 때부터 어떤 가능성을 찾아야 되는 건데, 그 가능성을 찾는 자기 내적인 비교군에서의 장점 찾기, 이건 웩슬러 검사가 갖고 있는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웩슬러 검사를 해석할 때는 언어 이해 지표가 높다, 이렇게 단순하게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이 아이가 활용 언어가 높은지, 그 다음에 문장 구조에 대한 언어 이해성이 높은지, 아니면 개별 단어에 대한 이해가 높은지, 아니면 개념과 개념을 엮어서 그 새로운 개념을 이해하는 것이 높은지는 사실 면담을 통해서, 부모와 아이가 지금 학습하고 있는 활동의 면담을 통해서 정확히 짚어주는 것, 그 짚어줘서 그걸 통해서 앞으로 학습적 활동을 어떻게 전개해 주는 것, 이게 중요하지, 점수가 높다 낮다, 그거는 저는 중요하다고 보지는 않고 있어요. 그래서 어떤 아이가 IQ가 100이 나왔을지라도 그 100 내부에서 5개의 지표 중에서 어떤 한 지표는 높을 수밖에 없거든요. 그럼 그 지표를 통해서 아이들의 가능성을 발현해 주는 거, 이렇게 되면은 웩슬러 검사상의 지표가 좀 낮게 나와도 해줄 말이 많은데, 만약에 내가 영재성만 판별해, 그럼 130 이하 나왔어, 그냥 평범한데요? 이렇게 뭐 해줄 말이 없겠죠. 그래서 판별의 도구로 사용한다는 것은 웩슬러 지능 검사를 잘못 이해하고 있지 않나. 이건 판별의 도구가 아니라 아이들이 갖고 있는 그 숨겨져 있는 어떤 잠재력을 그나마 조금이라도 발견하기 위한 도구로서가 가장 이상적인 해석법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죠. 보통 우리나라 교육 과정을 살펴보면 고등교육 과정까지는 일반적으로 평균적인 IQ를 갖고 있는 아이들이 정상적인 학습적인 시간을 이렇게 투자해서 노력하면 누구나 80% 이상을 이해할 수 있는 내용을 담은 것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렇다면 우리가 초중고등학교의 교육 과정에서는 평균 범위에 있다면 학습에는 전혀 문제가 없다라고 보시는 것이 정상적으로 보셔야 되죠. 그러니까 우리 아이는 평범하게도 공부를 못해? 이런 건 아니라고 볼 수는 있죠. 그렇다면 평범하게 나왔으면 이런 차이는 있을 수 있죠. 동일한 시간대보다는 조금 더 공부를 해야겠죠. 그럼 영재 아이들 같은 경우는 이제 문제가 뭐냐면, 동일한 시간대에서는 지금 우리가 부여해야 되는 고등교육 과정까지는 너무 수월하기 때문에 오히려 이거는 그냥 내버려두면 공부를 더 안 하는 아이로 전락할 수가 있어요. 안 해도 1등? 해도 1등이면 하겠어요? 안 하죠. 그래서 영재 아이는 사실은 고등교육 과정을 목표로 두는 것이 옳지 않다고 보긴 해요. 그래서 수월성 교육이라고 해서 조금 더 강화된, 좀 확장된, 좀 깊이 있는 그런 교육을 해주는 것이, 그래서 영재교육진흥법에서도 특별한 교육이 필요한 아이, 그러니까 그냥 일반 교육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특별한 교육. 그러면 부모 입장에서는 이 아이는 특별한 교육을 받을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려고 노력하셔야지. 그러니까 영재로 판별되면 내 아이는 그냥 내버려도 공부 잘하는 아이 아니라 일반 교육 과정을 목표로 두지 않고 그보다 더 깊고 넓은 세상을 볼 수 있는 그런 틀을 만들어 주려고 부모가 노력하기 위해서 그런 구분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보고 있죠. 일반 아이로 나왔다면 포기할 일이 아니죠. 왜냐하면 일반 교육과정 자체가 아이를 위한 교육과정인데 공부를 시키면 되죠. 영재성 검사에서 영재성이 나타난 아이가 학업 성취도에서 상관관계는 80%가 넘어요. 그냥 많은 아이들이 영재성을 갖고 있으면 공부하는 데는 되게 수월하다고 볼 수 있죠. 그러니까 보통 공부에서 반복을 하는데 얼만큼 빠른 시간 안에 반복을 해서 그걸 내 것화 시키느냐, 이게 되게 중요한데 일반 아이들이 5번 반복할 걸 영재 아이들은 2번 반복하는 효율성이 좀 있겠죠. 거기에서 오는 조금 위화감 이런 거는 있을 수 있지만, 그걸 배제한다면 누구나 할 수 있는 그 5번의 반복만으로는 성취하는 데 전혀 문제가 없다고 보거든요. 어쨌든 우리 일반적인 부모 입장에서는 보편이라고 있잖아요. 그냥 보편적인 생활을 하는 것을 제일 원칙으로 둘 수밖에 없어요. 근데 우리 아이는 보편에서 벗어났기 때문에 영재잖아요. 그럼 일반적이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회는 일반적이지 않은 로드맵이나 일반적이지 않은 생활상, 일반적이지 않은 사람들이 살아가야 될 방향성은 매우 명확해요. 근데 일반적이지 않은 아이들이 갈 길은 모호하다는 거죠. 누구나 가보지 않은 길을 가야 된다는 거. 이게 두려움으로 작동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일반적이지 않은 아이를 자꾸 일반화시키고 싶어 하는 거죠. 왜? 거기에 안정성이 높으니까. 남들이 간 길 가는 게 가장 편하잖아요. 그냥 무난하게 학교 공부 열심히 해서 스카이 가고
좋은 직장 말고 이게 이제 일반적인 우리가 생각하는 가장 안전한 길인데 이 아이들은 거기에 관심이 없다는 거죠. 뭐 신을 찾기도 하고 뭐 쓸데없는 뭘 만들기도 하고 뭐 전혀 우리가 생각하는 길과 더 다른 기존 질서를 의문을 갖고 '왜 그렇게 내 재산을 왜 지어내야 돼? 명절을 왜 만드는 거야?' 뭐 이렇게 기존 질서를 자꾸 파괴하고 달리 해석하려고 하는 것들을 보면 부모 입장에서는 '저 길은 내가 가 보지도 않고 저 길 갔을 때 이 사회에서 저 아이들을 포용할 수 있을까?'라는 그런 두려움이 1차적으로 매우 앞설 수밖에 없죠. 그래 가 보지 않은 길을 가는 아이들이기 때문에 사실은 쉬운 길은 아니라고 볼 수는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자꾸 이제 일반화시키고 싶죠. 자꾸 근데 일반화 될 수가 없죠. 왜 일반적이지 않게 태어난 애가 일반으로 들어갈 수 없는 것처럼. 그렇다고 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이제 제가 이제 제 입장에서 볼 때는 이제 제가 이제 많은 애들 보고 지금 뭐 성인이 된 아이들도 연락을 주고받고 하긴 하는데 한 만 15, 16, 17세 요 정도 되면 아이들이 완전히 안정화되긴 해요. 무슨 뜻이냐면 이제 자기가 그동안 한 십몇 년 살아오면서 사회에 대한 이해도가 높아져요. 그럼 '아 이 사회는 저렇게 돌아가는구나. 그럼 내 있을 곳은 어디구나. 나는 어떻게 저 사회를 어떻게 처신하고 살아야 되는구나.' 이런 것들이 사실은 좀 빨리 캐치를 하는 편이에요. 그래서 뭐 한 성인 정도 되면 뭐 영재성을 잃고 흡수되는 아이들도 많고 다양스럽게 다른 부류죠. 다른 부류 속에 잘 속해서 독특한 자기만의 세상을 추구해 나가는 아이들이 있고 뭐 요렇게 이렇게 양분되는 측면이 좀 있죠. 되도록이면 이렇게 불안도를 높이지 않을 방법이 있다면 어쨌든 영재의 로드맵을 만들어 주는 국가적 시스템 뭐 이런 것들이 매우 필요는 하죠. 근데 국가 자체에서 그 아이들에 대한 불안도를 낮출 수 있는 안정된 시스템 만들어 주는 건 이게 매우 중요하죠. 근데 뭐 우리나라는 뭐 그렇게 안정됐다고 보기는 좀 어렵고 뭐 세계적으로 가장 안정됐다고 보는 나라는 싱가포르고 특별히 영재 아이들을 잘 관리해서 그 아이들만의 잘 드러날 수 있도록 특별한 교육을 이제 인정해 주는 뭐 이런 시스템 이런 것들이 영재를 둔 부모들한테 되게 심신적으로 안정을 줄 수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